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네, 저희가 599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오리가 구지에게 또 구지가 오리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가 먼저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좀 책을 정해서요. 그 말은 절 겨냥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무슨 책 하지? 막 이랬거든요. 구지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많은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날 겨냥한 거죠, 좀 전에. 전 일찌감치 정했는데 구지는 오래 걸렸다. 저도 무슨 책을 할까 늘 고민 속에 빠져 사는데 그냥 우연히 머리를 식힐 겸 어떤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책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뭐였죠? 그것은 이지수 번역가님이자 작가님이 쓰신 아무튼 하루키라는 책입니다. 저희 전에 했었던 아무튼 시리즈의 연장판? 그렇죠. 그때 구지가 아무튼 비건을 해줬었나요? 근데 그 시리즈 자체가 너무 기획이 재밌는 거예요. 그쵸. 세 개 출판사가 합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을까 한번 쭉 보는데 거기에 아무튼 하루키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잠깐 아무튼 비건 아니고 아무튼 비건도 읽을 건데 내가 추천한 건 아니고 그 시리즈는 마음에 들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구지는 이때까지 제가 추천한 거를 한 권도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하나 읽었다는 거잖아, 그치? 나는 하나는 읽었어. 만화책 읽었거든요. 그 여명기라고 우리 방송했었잖아요. 네. 그 책은 제가 완전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날 바로 빌려가더라고. 근데 전 빌려갈 수가 없어요. 얘가 계속 이북으로 봐가지고. 이북 리더기를 빌려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루키? 내가 아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가 싶어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참 하루키의 전성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언제의 하루키를 좋아하는 거예요? 전성기의 하루키 아니면 지금의 하루키? 초창기의 하루키? 전성기를 하면 그럼 구지가 얘기하는 전성기는 언제예요? 그 태엽 감는 새 이야기 나오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전인데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키라는 작가가 전성기가 엄청 긴 것 같아요. 전 1Q, 나 이렇게 얘기하면 철컹철컹 하는 거 아니야? 전 1Q84 때부터는 조금 시들해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하드보일드, 원더랜더 막 이거 할 때가 전성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한 것 같고, 저의 느낌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기는 1Q84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지가 1Q84 하면서 호감이 떨어졌다는 뉘앙스를 풍겼을 때 잠깐 울컥했지만 그럼 1Q84 3권은 나왔어야 했다, 안 나왔어야 했다? 저는 나왔어야 했다고. 이렇게 저랑 안 맞았거든요. 그게 1Q84를 제가 여태까지 3번 정도 읽었거든요. 진짜요? 네. 나는 한 번만 읽고 집어넣었는데 대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하루키로 얘기를 시작하면 참 길어지긴 하겠지만은 1Q84라는 책이 1권이 진짜 흡입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쵸. 진짜 막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 같아요. 2권도 재밌고요.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1, 2권을 한꺼번에 출간했죠. 3권을 좀 기다렸다가 봤는데 3권만의 묘미가 또 있어요. 아주 키왕짱은 아니지만 묘미는 있다, 이 정도인가요? 3권으로서 뭔가 완결되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들었고요. 굳이 그 완결 그렇게 지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건 뭐 갈리겠지만 3번 정도 읽었을 때 3번이나 그 두꺼운 걸? 근데 그 하루키의 책이 독특한 게 두께 상관없이 되게 빨리 읽힌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두껍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잠시 1Q84에서 벗어나서 어쨌든 저는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좋아해요. 근데 하루키에 대해서 이 아무튼을 한다? 흥미롭군 하면서 읽었거든요. 엄청난 하루키 팬이겠네요, 그러면 그 작가는? 이지수 번역가님은 그녀가 말하기로는 하루키 때문에 뭐 1억과를 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1억과를 나오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자기의 어떤 일어와 관련된 이 세계는 하루키를 통해서 열렸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 삶에서는 의미가 깊은 분이긴 하죠. 그러면 번역가라고 계속 얘기하시니까 네. 이지수 작가님은 그러면 하루키 소설을 번역하신 적은 있으세요? 없어요. 아, 있으면 성덕인데. 그쵸. 근데 이미 이지수 번역가님은 번역된 하루키 책을 읽은 세대인 거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하루키 번역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 이제 거의 막 하루키화 돼서 하루키의 문장을 정말 자기 것처럼 짝짝 바로 흡수해서 진짜 빠르게 번역하신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좀 책이 빨리 번역돼서 나온다 라는 뉘앙스를 주는데 그게 실제로 그 거의 전속 번역가 같은 분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1호 번역가님들 중에서는 상실의 시대를 하셨던 그 유유정님, 양윤옥님 이런 분들의 이름을 하루키 책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책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 책이 재밌는 거는 그래서 하루키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겠구나. 근데 그것도 맞지만 이 챕터별로 하루키의 책을 그냥 타이틀 정도만 가져와서 결국은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글을 잘 쓰시더라고요. 자기 그러면 뭐 제목은 하루키 소설과 관련된 제목인데 네.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하루키와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곤 하는데 너무 글재주가 좋으신 거예요. 그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이게 이따가 다른 부분을 읽어드리긴 할 텐데 구지가 좋아할 만한 고양이와 같이 살고 있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근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컴퓨터 위로 잘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따뜻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어느 날 모니터를 딱 보면은 이 그냥 야 있잖아요. 그게 거의 10페이지 정도 쳐져 있곤 하대요. 안쓰러운 컴퓨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뭐 그런 고양이 얘기와 또 고양이를 잃었던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는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의 연애사 얘기라든가 대학교 때 얘기, 일본으로 유학 갔었을 때 얘기.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하루키의 팬으로서도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글을 재치 있게 쓰는 분을 알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그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무라카미 하루키 장편 소설 나온 거 기억하시나요? 최근이라고 기사단 죽이기? 기사 단장 죽이기. 안 읽어가지고요. 기사 단까지는 아니고 단장 죽이기. 기사단 전체를 죽이면 약간 학살처럼 되니까. 그렇죠. 그 책 안 읽으셨나요? 네. 저는 그 책이 출간된 날 바로 교보에서 샀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의 부제 같은 게 보면 뭐 현현하는 이데야 뭐 이런 게 부제예요. 참 와닿지도 않는 제목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데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책에 대한 저의 감정이 이지수 번역가님이 쓰신 감정과 똑같아요. 어떤 면이?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좋아한다며. 근데 그럼에도 놓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게 너무 실망스럽고 집어 던지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아니야. 이지수 번역가님이 말씀하시기로 안타까움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이 작가가 왜 이렇게 썼지? 라는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난 그걸 1Q84부터 느꼈는데. 진짜. 나는 1Q84 너무 재밌게 잘 봤고. 1권 너무 좋았어요. 1권은 뭐. 2권부터 실망한 거지. 실망을 빨리 느꼈구나. 그래서 사실 그 색채? 다자키스크루. 몰라, 이름 정확히 모르겠어. 아무튼 그 색채는 읽은 사람이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구입까지는 했거든요. 근데 아직 읽지 않은 거예요? 네, 책꽂이에 되게, 그리고 두껍잖아요. 하루키 책들은 그렇게 두꺼워. 그치. 걔도 한 권짜리지만 얇은 장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읽지 않았어요. 난 그 책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1Q84 실망해도 걔는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약간 이런 불신? 그러니까 여기서 갈리나 봐. 이 이지수 번역가님과 나는
기사단장 죽이기에서 정말 큰 상실감을 느꼈지만 아마 다음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서 볼 사람들도 우리일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색책까지는 사기는 샀어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사기는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사긴 했지만 아 이거 시작은 못하겠다 약간 이런 기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하물며 저도 하루키를 한참 좋아할 때가 있어가지고 예전에 올해한테는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이 하루키가 이제 한국에서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표지를 너무 신경 안 쓰고 아무거나 내기 시작했다. 수필집 같은 경우 하루키가 낸 수필집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올 때 표지가 1970년대 우리나라 책으로 나왔을 것 같은 표지로 해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팔리니까 이제 표지를 이렇게 신경을 안 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겹쳐지면서 좀 식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한 번도 안 와줄까? 이런 섭섭함? 한 번도 안 왔어요? 안 왔던 것 같은데. 오면 사인 받으러 갈 거예요? 아니요. 뭐야? 저는 그냥 책으로 만나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루키 소설보다 에세이가 더 좋아 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둘 다 좋지만 소설이 더 좋아요. 근데 왜 그것도 재밌어요. 이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지수 번역가님이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담하는 형식의 글도 나오는데 그때 하루키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하루키의 소설에 나오는 그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여자는 가슴이 크다던가 아니면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행위를 자세히 쓰잖아요. 또 매 작품에서 좀 집요하리만치 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싫다라기보다는 그냥 웃음이 나오고 읽은 사람들끼리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고 아주 반가웠어요. 저는 10대 때 노르웨이 숲을 읽었었는데 네. 상실의 시대 읽었었는데 되게 제목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데 소설이 10대 때 읽기에 그때 저 고1? 막 이럴 때였던 것 같은데 너무 야한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게 본능적으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단어다. 네. 모르는 단어인데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한테는 물어보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사실 하루키 책에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그렇게 조심스럽게 검색하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고1이면은 빨리 읽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루키가 그게 거의 저의 첫인상이거든요. 하루키의 야하다. 일본 문학은 야한가? 약간 싶은. 항상 어느 집에 가도 그 상실의 시대라는 책이 늘 꽂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광고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참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저는 20대 때 읽었는데 너무 그걸 읽었을 때 우울한 분위기야 제 주변의 전경이 좀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나이대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제가 기껏해야 사실 고1이면 나이가 16, 17?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나이 때는 야하다밖에 안 남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장면도 멋있지만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고 거기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막 사전 찾아보고 읽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요해. 그 페이지를 읽어내는데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쓴 거기 때문에 그 장면의 기억이 오히려 더 많이 남는 거죠. 근데 완전히 동감해요. 그 하루키의 책을 읽는 시기가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지수 번역가님의 책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상실의 시대를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으면 그때만큼의 어떤 감정의 썰물이 오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맞아. 저도 정확하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저는 하루키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고등학교 때 근데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막 해변의 카프카도 그쯤 나오고 이래가지고 수능 끝나면 읽고 싶은 책으로 해서 막 그거 사놓고 기다리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묘한 정말 그 주인공들이 항상 쿨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동경하게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세련된 분위기. 뭔가 그냥
사실 일본은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깨끗하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경치가 확 달라진다라거나 이런 기분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하루키 소설 속에서는 이국적인 느낌이 좀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하와이 좋아하잖아요, 하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루키를 주제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이걸 또 이 아무튼 시리즈에서 했다고 하니까 참 재밌었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 또 좋았던 부분은 이지수님이 번역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한때는 번역을 해보고 싶다. 직업으로 가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또 되게 다가오게 딱 글을 쓰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편 문체에 관해서라면 소설가만큼은 아니겠지만 번역가도 때로 비판을 받는다. 주로 너무 번역체다라는 지적이다. 중략. 그러나 내가 만약 그런 말을 듣는다면 외국어를 번역한 글이니 그 문체는 당연히 번역체가 아닌가? 이 무슨 장금이가 홍시가 든 음식을 먹고 홍시 맛이 나서 홍시 같다고 했더니 정상금이 깜짝 놀라는 상황인가 싶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말을 보다 번역가에게 납득이 가는 표현으로 바꾸어 보자면 번역서인 티가 많이 나서 읽기 거슬린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내 직업을 변호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점을 무릅쓰고 얘기해보면 번역은 매끈한 게 능사가 아니다. 내용이 어렵고 난해한 단어가 많아서 원래 가독성이 낮은 원문을 지나치게 매끄럽게만 다듬으려고 하면 원문과 번역문의 낙차는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오역 아닌 오역은 그럴 때도 생긴다. 때로는 체하지 않도록 바가지에 띄운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오물물을 마시듯 독자가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으며 여러 번 찬찬히 읽어야 비로소 진면목을 드러내는 문장도 있다. 그래서 아까 그 홍시 얘기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글을 너무 즐겁게 잘 쓰십니다. 번역에 대한 자기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너무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번역서들에서 읽었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준 계기가 되기도 했고.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맞아. 밤의 우리 영혼은. 네, 그리고 우리가 문체가 너무 아름답다 번역된 소설을 보고 얘기할 때 아름답다고 얘기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그때 그 질문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번역가에 따르면 아마도 원문에 가깝게 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이 책을 마지막으로 확실히 이 599에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는 이제 책 완전 끝에 어떤 식으로든 이 책에 대한 반응을 받고 싶다라는 이 작가님의 말씀을 보고 그러면 우린 작은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네, 어쨌든 팬이니까요. 팬이 되었으니까 자기의 글도 많이 써주시기를 기다려 봅니다. 근데 진짜 아무튼 시리즈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사실은 어떠한 주제로 그 주제에 관련된 다양한 뭐 에세이 수필을 써내는 거잖아요. 그 한 권이 될 만큼. 맞아요. 그게 되게 정말 그것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나한테 누가 아무튼 시리즈 하나 해서 해주세요. 그럴 일 없겠지만. 난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본인이. 그런다면 나는 그 부담감에 뭔가를 그렇게 매니악하게 좋아해본 기억이 그렇다 해도 책인데 그래도 저는 못 쓸 것 같아요. 아무튼 무채색. 이것은 굳이 저의 옷을 보고 얘기를 지금 약간 주먹 졌나요 혹시? 제가 옷에 색이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무채색으로 하면 한 권 나올 것 같은데요. 왜 나는 색 있는 옷을 안 입는가. 어쨌든 정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근데 재밌을 것 같아. 한번 써보세요. 네, 그래서 이지수 번역가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지만 이지수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글을 또 읽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뭐였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걸어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며 생각한 것이라는 책이었나? 저 그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때도 읽으면서 와 되게 쉽게 잘 읽힌다라는 기분으로 읽었는데 그 책을 이지수 님이 번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반가웠고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의 얘기를 많이 써주시는 작가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채색. 자, 그러면 이제 구지의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되게 사람이 능숙해졌네요.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네. 사실 한 3권 정도를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제일 처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네. 회수를 했었는데, 그때 회수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책 할래 라고 했다가 근데 또 잘 못해도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에밀리 정민윤 작가님이시거든요. 네.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계신 분은 아니고요.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가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 네. 한글로 쓰신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번역서예요? 네, 그래서 한유주 번역가 분께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온 거죠.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말에서 우리 종족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작가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자란 곳은 캐나다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종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실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외국어로 써서 그게 다시 한국어로 번역된 시집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신기하죠, 사실. 그러하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타자의 언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좀 더 주목하는 면이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을 담은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다룰 수 있을까? 다루기 되게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만 또 이야기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이유는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작가님께서는 직접 인터뷰를 하고 다니셨던 건가요? 사실 좀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왜냐면 계속 직전까지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해가지고 많은 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한국말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치만, 왜냐면 뒤에 나중에 뭐 작가의 말처럼 인터뷰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어쨌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을 할 때 시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셨대요. 그러니까 처음 이민 갔을 때 영어를 전혀 못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시 같은 경우는 그 문법적인 것들이 틀린 게 시적 허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뭔가 문장 구조도 특수하게 선택한다고 해도 시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시 속에서는 틀린 표현이 틀린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훨씬 더 상상력을 이렇게 뭔가 응원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를 쓰는 것에 있어서 안정감을 느꼈고 그러면서 영어로 시를 쓰는 걸 좋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시 쓰는 것을 좋아하게 돼서 영어로 시를 썼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오히려 창작은 안 하신대요. 우와. 근데 영어로는 그래서 창작을 한다. 그러니까 10대 때 이민을 갔기 때문에 아마 10대 이전에는
온전한 나의 글을 쓴다. 네. 한 8-9살까지 온전한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쓰는 건 일기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근데 긴 일기를 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쓴 글을 생각해보면. 네. 근데 그 이후의 시기에 이 작가가 살았었던 환경과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창작을 계속 영어로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서 영어로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시로 접해본 기억은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니 어떠셨나요? 사실 증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챕터 중에 네. 이 챕터의 증언이라는 부분이 그 위안부 여성들의 목소리를 인터뷰한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니라 그것을 이 에밀리 정윤이라는 작가님이 다시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시로 표현을 하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 찾은 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죠? 저도 근데 검색을 해봤는데 아직 정확한 명칭은 아닐 수도 있겠다. 저도 막 아주 깊이 있게 찾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 논문 같은 데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네. 사진시라는 말이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 그런 것들을 목소리를 자신의 언어로 어떻게 보면 사실 재생산해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에밀리 정윤 이 시인이 정민 윤 시인이 본인이 쓴 시는 그냥 우리가 가독할 수 있게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증언을 받아서 쓴 시는 책을 좀 돌려야 읽을 수 있게 아예 판형이 다르게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사실 위안부로 가셨던 분들을 생각해보면 그때 나이가 10대 초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그런 심정들이 이 시로 짧은 언어로 뭔가 촘촘하게 서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울림들이 있어요. 이제 세밀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그 빈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라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를테면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시를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전문을 읽기는 좀 그렇고 앞부분과 끝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예. 진경팽이라는 분이 증언하신 거 가지고 쓰신 부분이에요. 어머니와 목화를 따고 있는데 일본 헌병이 둘이 지나갔다. 어머니가 나더러 바짝 엎드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나를 발견했고 어머니를 발로 찼고 나를 배에 태웠다. 그 다음에는 더 큰 배가 대만 키나리야마 근처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원숭이와 뱀이 많았다. 감자도 고구마도 토란도 이들 군인에게는 10명의 여자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있다가 나는 내내 그들과 지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8월의 어느 날 군인들이 모여 흐느꼈다. 3월에 우리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어느 미군이 내게 사탕 한 봉지와 1,000원을 주었고 우리는 쌀을 샀다. 괜찮은 끼니를. 나는 14살에서 19살이 될 때까지 위안부였고 나는 열이 났고 나는 불임이 되었고 나는 내 죽은 남편의 아이들을 기억한다. 나는 괜찮았던 끼니를 기억한다. 나는 혼자다. 나는 합천집에서 이방인처럼 보였다. 정도만 읽어드려도 되게 막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기 때문에 시로 다시 정제화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짧은 단어들에서 주는 짧은 문장들에서 주는 뭔가 큰 침묵이 주는 울림이 있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이런 책을 읽을 때 사실 즐겁지 않아요. 즐거울 수 없죠. 그렇지만
읽어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책들이 발간됐을 때 판매량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에 끊임없이 소비하면서 이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느낌도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나라에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 책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얘기를 잘할 자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아까 시 9절에서 14살부터 19살까지 위안부였다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도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제일 좋을 나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나이고 그 나이 때 배운 것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간을 위안부로 보냈기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었던 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의가 아니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보상받아야 되는 시간이고 사죄받아야 되는 시간이 맞는 거죠. 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구지의 말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의 다음 세대도 알아야겠죠. 그쵸. 우리가 하물며 우리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야기고 생존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전히 얘기가 많이 되어야 되고 확실하게 정리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 확실한 정리는 정확한 사과. 분명한 대상에게 하는 정확한 사과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대상에게 하는 정확한 사과. 구지의 말이 진짜 와닿네요. 우리가 어떤 수요일마다 하는 그런 집회도 있죠. 근데 거기에 나가지 못할지언정 소극적으로나마 이걸 텍스트로 소비한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연대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떠한 대상의 삶을 같이 살아주려고 노력한다라기보다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연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좀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미가 있잖아요. 읽어보면 또 이런 식의 시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시로 적힌 것을 보는 것도 또 기분이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읽어주신 것들이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다 다른 곳에서 알았던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로 읽으면 누군가의 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좀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엄청 유명한 세계 명작이라고 불릴 만한 고전 같은 것들은 읽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기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마치 위안부 얘기가 그런 것처럼 소비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자주 다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뭔가 대략적인 건 내가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것은 내가 알고 있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영화화된 거 보는 것 정도, 소설화된 걸 보는 것 정도, 다큐멘터리 보는 거 이 정도만 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비함으로써 그렇죠. 잊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라도 끊임없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995는 앞부분에는 제가 좀 촐싹대고 발랄하게 하긴 했는데 뒷부분에 구지가 좋은 시집을 의미 깊은 시집을 갖고 와서 숙연해지지만 좋았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또 다양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짧게 읽어드릴게요. 네. 제일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시입니다. 네. 이 책의 첫인상을 주는 시이기도 할 텐데 제목은 일상의 불운입니다. 내 불운이란 터질 듯 들어찬 전차, 너무 약한 칵테일 바에서 한 미국 남성이 하는 말.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겠지. 의미, 고마워해라. 캐나다 여자친구가 던지는 질문. 너희가 그냥 잘 지내면 안 돼? 너희, 일본과 한국. 의미, 넘어가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넘어가라, 넘어가라, 넘어가라. 기차에 탄 소녀들, 목적지, 위안소. 한 군인이 할 수 있는 일들. 다른 군인이 끝내기 전에 당신을 올라타기. 말하자면 인간의 피로 끓인 이 국을 마셔라. 말하자면 조선 인종은 이 지구에서 지워져야 한다. 위를 아래로, 아래를 위로 지워진 것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아이, 당신의 역사. 당신의 새 이름, 후미코, 하나코, 요시코. 이렇게 점점 계속 이어지는 시인데요. 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지? 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다시 오는 그 약간 땡함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지금 뭔가 나를 혼내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래서 이게 남이 겪은 게 아니라 우리 종족이 정말 겪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어려움과 힘듦을 겪었었던 분들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민족이 그걸 피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너희가 그냥 잘 지내면 안 돼? 라는 부분이 주는 울림도 되게 크죠. 그러니까 니네가 아프다고 얘기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어?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좀 더 이야기가 돼야 된다. 좀 더 시끄러울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 위안부에 관련된 얘기를 어느 매체에서건 다룰 때 우리가 아까 구지가 했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식상해. 너무 많이 회자되는 거 아닐까라는 지겨움을 토로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시라는 것으로 엄청 직설적으로 저한테 꽂히듯이 오니까 약간 진짜 띵 하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뭐 얼마나 정확하게 이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정확한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남들이 했을 정도의 수준의 다루어진 역사만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이들에 관련된 뭐 다큐나 뭐 영화 같은 걸 좀 더 많이 봤으면 봤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들과.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안부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겁다 라는 생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그들이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응원을 보내는 정도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최소한의. 그 정도만 해도 사실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닐까. 사실은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존재하고 오히려
싫음을 더 크게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용한 응원을 보내고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참 의미 깊은 책을 우리가 다뤄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리가 구지에게 아무튼 하루키라는 이지수님의 책을 소개하였고, 구지는 우리 종족의 특별한 잔인함이라는 에밀리 정민윤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도 서로가 추천해주고 싶은 좋은 책을 갖고 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그 말 하려고 했어요. 일단 시집이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진짜 아름답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